내 아들 지훈이는 그녀를 완벽한 여자라 불렀습니다. 유명 광고 대행사의 유능한 매니저이자 강남의 유복한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외동딸.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그녀의 부모는 기품 있는 언행으로 나 같은 택시기사에게도 깍듯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건넨 비싼 양주 한 잔에 나는 평생의 고단함을 잊었습니다. 잔을 입술에 대는 순간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액체가 아니라 지난 30년의 새벽 한기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는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를 하는 젊은이가 내 낡은 택시를 보고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 차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이 핸들을 잡은 손으로 세상과 정직하게 맞서왔으니까요. 레스토랑 안은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이와 지연이는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28배 내 아들은 그 순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얻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어머니는 단정한 샤넬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녀의 손에는 절제된 액세서리만 몇 개 걸쳐져 있었지만 그것들이 내 택시 한 대 값은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내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훌륭하게 아들을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의 아버지는 품이 있는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성실한 만큼 귀한 게 어디 있느냐고 자기 딸이 지훈이의 그런 점에 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돈이나 학벌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됨됨이라고요. 그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평생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들을 해온 사람처럼. 식사가 끝나고 나올 때 지훈이가 내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나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행복해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행복이라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5의 나이에도 새벽 운행으로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친 손. 하지만 그 얼굴이 그날만큼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나는 해냈습니다. 아들에게 제대로 된 미래를 선물한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더욱 열심히 핸들을 잡았습니다. 결혼 자금을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훈이는 중견 IT 기업의 평범한 개발자였고 지연이의 집안 수준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돈댁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지연이의 아버지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은 양가가 함께 마련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자기들이 집은 준비할 테니 예식 비용 정도만 부담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결같이 예의 바른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은퇴 자금으로 모아둔 통장을 털어 예식장 계약금을 냈습니다. 3천만 원. 내 평생 번 돈 중 가장 큰 액수였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남은 인생쯤이야. 비가 쏟아지던 6월의 어느 날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택시 시동을 걸고 강남역 근처에서 한 여자를 태웠습니다. 비에 젖은 하이힐을 신고 명품 가방을 든 그녀가 뒷좌석에 앉자마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뒷좌석의 손님은 기사의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요.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가자는 그녀의 말에 나는 목구멍까지 치민말을 삼키고 조용히 미터기를 올렸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 유리는 금세 빗물로 뒤덮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훈이 앞에서 보여주던 수줍은 떨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화 속 누군가를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이번 달 잔금을 입금했으니 상견례 때처럼만 하라고, 대본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빠라고 부르는 누군가에게 노인네 비위 맞추는 게 지겹다고, 결혼만 하면 이 짓도 끝이라고 낄낄거렸습니다. 안정적인 뒷배 하나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도 이번 건은 괜찮다고, 순진한 애라서 의심도 안 한다고 웃었습니다. 엄마 역할 맡은 사람 연기가 정말 잘해서
다음에도 써먹어야겠다고요. 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에 젖은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표정은 무료했습니다. 권태로운 일상을 견디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호텔 서쪽 입구에 차를 세우자 그녀는 재빨리 요금을 내고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으로 뛰어갔습니다. 나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택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가 1시간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것이 환청이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이기를, 다른 사람과의 통화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김지연이의 것이었습니다. 한참 후 나는 택시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있고 우아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곳은 나 같은 택시 기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곧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회색 양복의 남자가 그녀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그 남자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친밀한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들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짧지 않은 깊은 입맞춤이었습니다. 남자가 그녀의 뺨을 쓰다듬자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사라진 후 지연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지연이의 뒤를 쫓는 유령으로. 일주일 동안 나는 그녀를 미행했습니다. 출근 시간에는 그녀가 다닌다던 유명 광고 대행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건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했고 오후에는 피트니스 센터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호텔을 전전했습니다. 만나는 남자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중년의 사업가, 나이든 의사, 젊은 재벌 2세처럼 보이는 남자. 그녀는 카멜레온처럼 상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순진한 여대생처럼, 때로는 성숙한 비즈니스 우먼처럼. 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남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자동차에 타는 모습.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며칠 후 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때 만났던 그녀의 부모님을 대학로의 한 소극장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입니다. 아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지연이가 입금했다던 계좌의 명의를 추적했고 그 주소지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들은 무대 연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오디션이 있다는 둥, 지난번 지연이 거는 돈이 쏠쏠했다는 둥, 상견례 한 번에 200만 원이나 받았다는 둥, 지연이가 단골 고객이 되었다는 둥, 다음 달에도 또 의뢰가 들어온다는 둥, 이번엔 오빠 역도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는 그들 뒤를 따라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들은 택시 기사 아버지를 둔 그 남자애가 불쌍하더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을 텐데. 하지만 자기들은 상관할 바 아니라고, 그냥 연기만 하면 된다고, 대본대로만. 양심이 좀 그렇다는 말에 월세는 어떻게 낼 거냐고 대받아쳤습니다. 연극으로 먹고 살 수 있냐고, 이런 일이라도 해야 버틴다고. 그들의 목소리는 평범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에서 생계를 위해 타협한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카페를 나와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유복한 집안도, 사랑스러운 외동딸도, 유명 광고 대행사 매니저도 모두 각본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연출가였고 상견례는 그녀가 연출한 한 편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지훈이는 그 무대 위의 관객이자 희생양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보여줘야 했습니다. 아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날 밤부터 나는 지연이에 대해 더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사설 탐정 사무소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내온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김지연이라는 이름은 가짜였고 본명은 김혜진이었습니다. 나이는 32, 학력은 고졸, 직업은 무직의 호스티스 경력이 있었습니다. 사기 전과 1건의 집행유예. 특이사항으로는 결혼 사기 전문, 최근 3년간 사건의 유사 사례가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였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안정적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배경을 가진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신분을 연기하며 이들에게 접근했고 결혼을 약속한 뒤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신혼집 보증금, 가구 구입비. 이름만 바꿔가며 같은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직전 그녀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탐정은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 프로라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이 어렵다고. 게다가 피해자들 대부분이 수치심 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안 한다고. 나는 보고서를 다 읽고 난 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지훈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하던 내 아들의 얼굴.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지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지훈이 아버지라는 걸 밝히고.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혹시 결혼 준비 때문에 뭔가 불편한 점이라도 있느냐고. 문자의 말투는 완벽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상냥한 예비 며느리의 톤이었습니다. 나는 동대문의 한 카페를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 시 지연이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수수한 화장을 한 채로 들어와 내 앞에 앉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뒤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며 혹시 예식장 관련해서 수정할 게 있느냐고, 하객 명단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김혜진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그녀에게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들, 탐정 보고서, 가짜 부모의 신상 정보, 그녀의 전과 기록. 지연이는 잠시 서류들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마주 봤습니다. 이번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내 택시에 탔을 때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재수가 없었다고, 하필 그날 하필 내 택시를 탔다고.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재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한 짓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게 쏘아 붙였습니다. 자기는 사기꾼이 아니라고, 사랑은 진짜였다고, 지훈이를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닥치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당신이 지훈이를 사랑했다면 호텔에서 만난 그 남자들은 뭐냐고, 가짜 부모를 고용한 건 뭐냐고, 과거의 피해자들은 어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처음엔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지훈이가 좋아졌다고, 그 사람의 성실함이 순수함이 좋았다고, 처음엔 계산이었지만 나중엔 진심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직전까지 다른 남자들을 계속 만난 거냐고. 생활비가 필요해서였다는 그녀의 말에 나는 변명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지훈이를 사랑했다면
진실을 말했어야 한다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어도 화려한 경력이 없어도 진짜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고.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거짓으로 포장했다고. 그게 사랑이냐고.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기도 그냥 행복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사는 거 지겹고 힘들다고, 지훈이와 결혼하면 정말 새 출발을 하려고 했다고, 다른 남자들도 끊고 진짜 착하게 살려고 했다고 울먹였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훈이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진실을 알고 그래도 당신을 선택할지 떠날지는 지훈이가 결정할 일이라고. 당신이 거짓으로 그 선택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고. 지훈이한테 말할 거냐는 그녀의 물음에 나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애원하는 그녀를 뒤로하고 나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말을 남기고. 그날 저녁 퇴근 후 집 근처 공원에서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갑자기 왜 그러냐고, 지연이가 오늘 아버지 만났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냐고 묻는 아들에게 나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훈이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처음엔 무심하게 넘기던 그의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진짜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확인했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는 한참을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쓰레기통에 구토를 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물을 건넸습니다. 자기가 정말 바보였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한 게 다 연기였느냐고 울먹이며 주저앉는 아들을 나는 꼭 껴안았습니다. 28배 어른이 된 아들이 내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다고, 처음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해봤다고, 매일 아침 눈 뜨면 그 사람 생각이 제일 먼저 났다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빨리 전화하고 싶었다고, 결혼 준비하면서 행복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근데 그게 다 가짜였다고, 자기가 혼자 착각한 거였다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흘 후 지훈이가 지연이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확인하고 싶다고, 정말 다 거짓이었는지, 혹시 아버지가 오해한 건 아닌지,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한 거냐고 물었지만 지훈이는 그냥 직접 듣고 싶다고, 그 사람 입으로 들어야 진짜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훈이는 스스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서류와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진짜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가겠다는 아들에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혼자 보내면 또 속을지도 모른다고, 아버지가 지켜볼 테니 마음 편히 얘기하라고. 우리는 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답을 하지 않다가 결국 수락했습니다. 만나자는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지훈이와 지연이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사실을 알고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다음날 저녁, 나는 지훈이를 태우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지훈이가 깊게 숨을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만약에 지연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그래도 안 되느냐고 묻는 아들에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답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지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녀를 누나도 아니고 지연이도 아닌 지연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의 거리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앉으라고 했고 지훈이는 그녀에게서 한 뼘쯤 떨어져 앉았습니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아버님이 보여준 거 다 봤느냐고 물었고 지훈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게 다냐고,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되느냐고. 자기한테 왜 그랬느냐고,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속인 거냐고. 지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는 잘못한 게 없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럼 왜 자기를 선택했느냐는 물음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평범해서라고. 자기 같은 사람한텐 평범한 게 제일 귀했다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산 게 어떤 건지 지훈이는 모른다고. 자기는 예쁘게 태어난 게 전부였고 그래서 그걸로 살아남으려고 했다고. 처음엔 정말 계산이었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순진해 보이는 남자 하나 찾아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목표였다고. 근데 지훈이를 만나고 나서 조금씩 달라졌다고. 그의 성실함이, 따뜻함이 진짜 좋았다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랑은 진짜 행복할 수 있겠다 싶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한 거냐고. 진짜 좋아했으면 진실을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가 가난하다고, 부모님은 가짜라고, 과거에 이런 일 했다고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 지훈이가 자기를 떠날 게 뻔했다고. 자기는 지훈이를 잃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기를 속인 거냐고, 그게 사랑이냐고 묻는 지훈이에게 그녀는 고개를 들어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그건 집착이었다고, 사랑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럼 자기한테 했던 말들은 뭐였느냐고, 사랑한다는 말,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말, 그것들도 다 거짓이었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그건 진심이었다고. 처음엔 거짓이었지만 나중엔 진심이었다고. 자기는 정말로 지훈이를 사랑했다고. 하지만 거짓으로 시작된 사랑은 결국 거짓인 거 아니냐고.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처음이 거짓이면 끝도 거짓인 거 아니냐고 묻는 지훈이에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관계는 반드시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지훈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씨, 당신이 정말로 지훈이를 사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미 신뢰는 깨졌으니까. 사랑은 신뢰 위에 서는 것이고 당신은 그 기반을 처음부터 거짓으로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안다고, 자기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안다고, 그래서 이제 떠나겠다고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뒤돌아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훈이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지연이 멈춰 섰습니다. 지훈이는 말했습니다. 행복하라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라고. 그게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말이라고.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가짜로 판명난 뒤 지연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니, 애초에 김지연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증발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아들 지훈이의 자취방에 남은 것은 그녀가 유능한 매니저인 척하며 들고 다녔던 가짜 명함 몇 장과 내 은퇴 자금에서 보탰던 예식장 계약금, 위약금 영수증 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한 달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내고 커튼을 친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밥을 가져다 줘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가끔 화장실 가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올 때마다 나는 거실에 앉아 마른 세수를 하며 내 택시의 운전대를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아들을 지옥에서 꺼내기 위해 더 깊은 지옥을 보여준 것은 아닐까? 내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하는 자책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채로 살게 했다면 어땠을까? 결혼 후에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도 그땐 이미 사랑이 깊어져 있어서 용서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행복은 결국 무너집니다.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끊어낸 것이 맞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던 어느 새벽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훈아, 아비랑 드라이브나 가자고 말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을 한 지훈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냐고 묻는 아들에게 나는 새벽 5시라고 가자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가 후드를 걸치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내 낡은 택시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님을 태우지 않은 택시는 고요했습니다. 평소에는 손님들의 이야기로 라디오 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이 오늘은 침묵으로만 채워졌습니다. 나는 시동을 걸고 평소 내가 달리던 새벽 노선을 따라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고요한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만이 차 안을 메웠습니다.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바보여서 속은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버림받은 것도 아니라고. 넌 그저 사랑했을 뿐이라고. 진심으로. 그게 잘못이냐고.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그 여자가 보여준 세상이 진짜인 줄 알았다고. 화려한 부모님, 안정적인 직장, 여유로운 삶. 자기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너무 먼 세상이었는데 지연이가 그 세상으로 초대해 준 것 같았다고. 내 가난한 청춘이 드디어 화려한 보상을 받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눈이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백미러로 비친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연을 원망하는 마음보다 가짜 금박에 현혹되었던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청춘의 비애가 읽혔습니다. 지훈아, 도로를 달리다 보면 말이다. 가끔 안개가 너무 짙어서 바로 앞차의 미등조차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럴 땐 멈춰 서는 게 아니라 속도를 줄이고 내 차의 전조등을 믿고 천천히 가야 하는 법이야. 비록 앞이 안 보여도 내 불빛이 비추는 만큼만 믿고 나아가는 거지. 너는 지금 잠시 안개 구간을 지나는 중인 게다. 앞이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두렵고. 하지만 넌 멈춰 선 게 아니야. 지금도 천천히 나아가고 있어. 나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믹스커피 2잔. 시장지 바닥에서 도로 위에서 내가 의지해온 가장 저렴하고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지훈이에게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훈이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아 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 여자가 준 건 화려한 신기루였지만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종이컵은 뜨겁고 진짜지 않냐. 가짜들의 속아 내 인생이 가짜가 되게 두지 마라. 너는 여전히 성실하게 자란 내 아들이고 나는 여전히 떳떳하게 핸들을 잡는 내 애비다. 그거면 된 거다. 지훈이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삼키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아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말없이 다만 손길로만.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우리 택시의 전조등 불빛은 이제 길의 윤곽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자기 다시 일하러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미안하다고 한 달 동안 아버지 걱정만 끼쳐드렸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인데. 나는 다시 기어를 넣었습니다. 자, 이제 집 들어가서 씻고 출근 준비해야지. 아버지가 회사 앞까지 모셔다 주마. 오늘은 특별히 공짜다. 지훈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내 낡은 택시는 다시 새벽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아들의 일터를 향해, 거짓된 낙원 대신 비루하지만 정직한 일상을 향해.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엔진 소리에 실어보내며 진짜 삶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의 안개는 여전히 짙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차의 전조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이 비추는 만큼만 우리는 천천히 나아갈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다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어했습니다. 동료들의 걱정, 어린 시선, 결혼은 어떻게 됐냐는 질문들. 하지만 지훈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파혼했다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택시를 몰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 성공 이야기, 실패 이야기.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소개받았다고.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이번 주말에 만나보기로 했다고. 괜찮겠느냐고 물었더니 솔직히 겁난다고 했습니다. 또 속는 건 아닐까? 또 실망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안개 속이라도 전조등 켜고 천천히 가야 하잖냐고.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말하는 아들에게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거라. 급할 것 없다고. 이번엔 제대로 보겠다는 아들의 말에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좋은 오후였습니다. 나는 택시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내 택시를 탈 것입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은 사람,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 혹은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는 사람. 나는 그들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안전하게, 정직하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로 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전조등을 믿고 나아가기를, 비록 안개가 짙어도 멈추지 않기를, 그렇게 각자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나는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핸들을 잡았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는 법이 아니라 거짓에 무너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법. 그것이 내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